미국 추가 경기 부양 체계의 불확실성과 서비스업 부진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며 국내 증권 시장 역시 상승 랠리를 마감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산업은행의 재실사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전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며 국내 수입과 수출이 줄어들었지만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줄어들며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남 교산이 수도권에서 집을 찾는 예비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 지역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와 7천 가구 이상 신규 공급되는 지역 중 하남 교산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 등 대외 호재의 상승폭을 키우던 시장이 뉴욕 증시 급락 여파에 주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뉴욕 증시 급락 여파에 상승폭을 줄이며 0.61% 오른 2,368.25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며 2.94% 상승한 866.04에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1조 599억 원과 2조 3,769억 원씩 대량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이 무려 3조 3,340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2,270억 원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500억 원, 1,968억 원씩 각각 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유지하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늘 13일까지 1주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확산세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임상을 종료하고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서비스업 경기 부진 소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매물은 최근 급등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쏟아졌는데 애플과 테슬라가 8%, 9%대의 급락을 보이는 등 초대형 기술주들의 급락이 이어지며 금일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업종의 수혜 기대감에 전기 수소차 관련주인 효성중공업, 한화솔루션 등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달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관련주의 움직임도 활발했는데 특히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은 주간 29.5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한 종목 위주로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된 부분이 국내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다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뉴딜 펀드 조성 등 개별 재료가 해당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해 줄 것이라며 다음 주 외국인 매수세에 주목하자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협상이 사실상 결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현사는 KDB산업은행에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동걸 사는 회장이 정몽규 회장의 파격적 가격 인하를 제안했지만 기존 재실사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다음 주 계약 해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후 아시아나에 대한 채권단 관리와 기간산업 안정기금 투입, 감자를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협상 당사자인 금호산업과 현사는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며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74억 5천만 달러로 9개월 만에 최대 흑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경상수지 흑자 증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지며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했고 서비스 수지와 여행 수지 등은 적자폭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한은의 하반기 상품 수지 흑자 예상 규모는 400억 달러인데 7월 흑자 74억 5천만 달러 정도면 전망 범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의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한 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와 같이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한 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며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한 가구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비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지가 하남 교산지구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712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와 7천 가구 이상의 신도시급의 분양이 예정된 지역의 아파트 청약 의사를 물은 결과 하남 교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 용인 플랫폼, 고양 창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8.4 공급대책 추가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지역은 용산 캠프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사전 분양하는 3만 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가 늘고 경기가 위축되며 소형 평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소형을 중형처럼 거주할 수 있게 혁신 설계가 적용돼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분양 일정에 나서는 이편한 세상 시티광교 오피스텔. 이 단지는 전용 21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까지 총 450가구로 1, 2인 가구에 맞는 원룸부터 주거용 투룸 구조로 조성됩니다. 일부 세대에는 야외 테라스가 구비되어 있고 고층 피트니스 센터와 하늘 정원 등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 접수가 가능해 신혼부부 등 청약 가점이 낮은 실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와 스카이 라운지 등의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설계 부분도 특화시켜서 방문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들어서는 운정신도시 힐데스하임 캐밀라스 오피스텔. 소형 평형이지만 전 세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전 세대 복층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은 물론 북박이장과 화장대 등의 가구가 제공되는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해 수요자들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에 공급되는 보니타 오피스텔도 더블 복층 구조로 수납 공간을 늘렸습니다. 또한 풀 퍼니시드와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적용돼 주거 편의를 높였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입주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분양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유형에 대한 대체제로서 부각을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금리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30대 영끌이 안타깝다라는 발언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국토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글이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30대 가장이 지금의 이 청약제도로는 30대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토부 장관의 영끌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30대들의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그리고 지금이 적길지 SNS상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두 분이죠. 김종갑 닥터아파트 전문위원 그리고 놀라운 부동산의 정형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는지 평소에 주택 상승론을 좀 주장하고 계신 놀라운 부동산 정형근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집 마련을 하는 그것 자체를 이 사는 타이밍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몇 년간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더 싸지기만 기다렸다가 지금 더 오히려 비싸지기만 했고, 최근에 헬리오시티 입주 때도 보시면 공급량이 많아서 폭락이 온다고 하는 의견도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 전세가가 예전의 매매가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2018년 분양 후 입주 중인 아파트들 보면은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요. 훨씬 더 비싸진 아파트도 있고요. 내 집을 사려는 이유가 사실 본인의 주거 안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단순히 몇 가지를 오지도 않은 먼 미래를 예상하면서 이게 지금 비싸니까 싸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가능하다면 가능할 때 취해가지고 안정화를 하는 게, 그게 내 집 마련이라는 이 단어와 그 취지에 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구조,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구조 자체가 매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반대 상황을 보자면 유동성 장세에다가 게다가 저금리 기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싸질래야 싸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일부 아파트들 보면 지금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원래 가치보다 고평가돼 있고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들이 그렇진 않아요.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들 보면은 아직 저렴한 아파트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아파트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미래에 오지도 않은 하락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그게 도박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내가 마음 편한 내 집을 가능할 때 마련하고 그냥 장기로 거주하는 전략, 요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반된 의견을 좀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김종갑 위원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앞으로 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 문제가요, 부동산 시세와 사이클, 대중 심리, 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좀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에 그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는요, 정부의 종합대책이 어김없이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의 2016년 8.3.1 대책,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7년 8.02 대책, 2018년 9.13 대책이라든가 2019년 11.6 대책, 그리고 2020년에 6.17과 7.10 대책까지 무려 5년간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년 대책이 나올 때마다 크게 오르던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주로 겨울과 봄에 걸쳐 집값이 떨어지다가 다시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폭등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달간 한국감정원과 KB리브원 부동산 114 시세 흐름을 보면요, 아파트값 상승률이 점점 줄어들다가 강보권까지 머물고 있는데, 아마 이 추세라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초겨울과 봄에 가격이 하락 반전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즉, 지금은 집값 하락 신호의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죠. 또 주간 아파트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추석을 전후로 해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 유력하니까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실거래가보다 10% 이상 높은 호가 매물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매물도 적은 수준이고 자칫 상투 매물로 마음고생할 수 있어요. 두 분이 지금 이제 의견 자체가 좀 상반된 부분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대가 목돈이 마련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고 싶다라는 의견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 대부분이 30대도 저도 30대지만 이러실 텐데 집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역을 노리면 좋을지, 뭐 서울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된 수도권이 괜찮을지 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이건 수도권이건 전 관계없다고 봐요. 본인 자금으로 가능한 지역 중에 그래도 대중적인 가치, 실수요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개인의 니즈, 뭐 개인의 직장의 위치나 그리고 아이들 학교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그나마 가장 우수한 쪽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게 후회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은 또 규제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리스크도 크고, 개인적으로는 주택 관련해서 내 집 마련은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찬성을 하지만 단순히 투자로 보고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주택보다는 저는 비주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갑 위원께서는 당장 안 사고 좀 기다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집을 사야겠다는 30대가 있다라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우선 2030 젊은 세대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부부 맞벌이로 고액 연봉자가 많아요. 또 친구와 회사 모임이 활발한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이 이슈가 되다 보니 연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잡고자 하는 것이죠. 정부 정책이 나올수록 집값은 계속 오르고 청약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무한대에 뭐 양적 완화다, 저금리다 이런 걸로 인해서 불안감 때문에 그 패닉바잉 들어보셨잖아요. 즉 공황 매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2013년 바닥을 찍고 7년째 올랐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도 KB시대 기준으로 52% 이상 상승했어요. 현재 상승폭은 꺾였지만 지금도 오르는 중인데 이처럼 장기간 상승하다 보니 아파트를 사면 불패라는 강력한 믿음이 2030 젊은 층에 확산된 것이죠. 부동산만이 아니라 모든 재화는 한계치 이상으로 오를 때가 가장 위험해요. 또 지나치게 가격이 내려갈 때가 안전한 상황인데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2003년 그리고 2010년처럼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을 때 엄청난 자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중심권과 1, 2기 신도시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서울의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경기도라든가 인천 중저가 아파트는요. 당분간 오를 수도 있으니까 자본금에 무리가 없다면 중저가 아파트 중심의 어떤 장기 보유 그리고 실거주 내 집 마련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 26만 가구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0대들이 공공분양을 노리는 게 나을지 민간으로 가야 될지 정 대표님부터 여쭤볼까요? 자금이 지금 현 시점에 충분히 있는데도 분양을 노리는 거는 뭐 솔직히 맞지 않는 이유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높으신 그 위에 40대, 50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계획 중에 사실 얼마나 실현이 되고 그중에 또 그 실현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시사점이 없어요. 사실 계획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최근 경쟁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고 당첨 가점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라는 그 젊은 연령층이 분양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공공이건 민간이든 분양을 노리는 것보다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서 뭐 구축 아파트나 뭐 차라리 정말 나중에 신축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재개발 시장을 더 공부하시고 진입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갑 위원께도 또 여쭤볼게요. 정부 믿고 좀 더 기다려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급이 보통 많으면 그 기대감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데다가 주택 보급률이 100이 넘는 상황이므로 무조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기보다는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또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의 주택 쏠림 현상이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당장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책에서 강조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지역에 릴레이식 청약을 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맞지만 막연하게 몇 년 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1차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또 부동산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11월부터 내년 2021년 5월 흐름을 보다가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2차적으로 만약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경우에 관망하면서 상승 반전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 또 질문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지금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잡겠다라고 한 거예요. 잡힐지 안 잡힐지가 궁금한데 뭐 상승폭은 줄어들었고요. 정 대표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잡힐까요? 집값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잡혔으면 좋겠는데 지금 23번째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 규제들 나오면서 어떻게 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잖아요. 차후에 이 집값 조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긴 할 텐데 그게 온다면 고강도 규제가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결국엔 차후에 발생되는 공급이 만들어낼 거라고 좀 봐요. 따라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현재 공급 계획을 차질 없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시켜야지 정부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집값의 안정 및 조정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당장은 그게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총동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총동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사실 한시적으로 뭐 거래세를 인하하는 건데 기존에 팔지 못하는 물량을 내놓게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종갑 위원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지금 4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하락하기는커녕 쉴 새 없이 폭등했잖아요.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탓도 물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정신련과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이 방관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0년에서 2020년 무려 5번의 반복 패턴, 즉 늦가을 내년 봄까지는 집값이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관망하는 것이 좋겠죠. 해마다 하반기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 정말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은 올 겨울 하락장에 강력한 추가 대책으로 집값 하락 굳히기 전략을 펼칠 것이며 의지가 부족하여 또 방관한다면 예전 5번처럼 계속 하반기에 폭등장에 지연될 것입니다. 만일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관망하면서 저점에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2021년 초에 하락하다가 다시 또 반등한다. 그러면 자신의 역량에 맞게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께서 30대 영끌의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과거에 52%나 집값을 폭등시킨 그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앞으로는 강력한 대책과 의지를 앞세워 집값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결과적으로 내년이 되면 집값이 하락할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영끌하여 안타깝다는 장관의 말씀이 공감을 얻을지 집값이 오히려 또 계속 올라가지고 비난이 거세질지 내년 한 중턱에서 보면 판단이 서겠죠. 네, 30대 영끌 발언으로 시작된 30대 내 집 마련 문제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놀라운 부동산의 정영근 대표, 김종갑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